이알류에서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논쟁이 많았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무죄를 받은 건데요. 이 내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벌써 2017년이네요.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하셔서 특별하게 좀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또 이번 판결이 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시에 이 법안까지 만들어야 했던 배경 그리고 법안의 핵심 내용을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던 분입니다. 특히 사진이 공개됐었는데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본인은 팔짱을 끼고 있고 앞에 검찰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서 있는 그런 사진들이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 특히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려진 사람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자라고 해서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내용은 이번에 이제 무죄로 나온 그 최시원 국정농단 관련돼서 묵인 방조 또는 뭐 공범 이런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라라는 것을 담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수사를 했고 재판에 넘겨졌고 사실 1심에서는 2년 6개월이었던가요? 조금 뭐 그래도 항소심보다는 높이 처벌하자고 나왔었다가 2심에서부터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이 돼서 어제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뭐 많은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했는데요. 그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시원의 국정농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방조했다, 묵인 방조했다. 그래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부분이 무죄가 나온 것이 제일 아쉽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보도됐던 내용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은 민정수석으로서 뭐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 이런 것도 해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벌어졌던 국정농단에 대해서 묵인을 방조를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도 벌써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그때 논란이 됐던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국정농단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거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 좀 알려줬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국정농단을 함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판결 내용은 이게 민정수석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할 일 이게 늘 논란이 됐었고 그게 이번 판결 결과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사실 뭐 민정수석은 법률적인 어떤 그 검토라든지 또는 법을 다루는 기관과의 연계 또 공직에 이제 임명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현재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 그 다음에 대통령 이제 친인척의 어떤 비위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범위에 벗어난다라고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거는 최시원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이 사람이 아무런 어떤 상관이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또 최 시원이 사실은 뭐 국정농단을 함에 있어서 여러 청와대 간부들이나 이런 거하고 뭐 그 협조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좁게 본 것 아닌가 그 직무 범위나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일단 최서원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의원님 아침에 발음이 조금 잘 안 들려서 제가 청취자분들께 정정을 드리고요. 네. 아마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그런 취지죠. 대법원에서도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최서원에게 지금 유죄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최서원이 분명히 사실상 박근혜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걸 법적으로도 인정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통령에 관한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자, 지금 이제 박 의원님께만 뭐 여쭤보고 우병우 전 수석 측 반론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좀 여쭤보자면 항소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병우 전 수석이요. 이게 일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였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와 기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혐의가 16개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줄어들어서 이게 2개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무죄가 난 부분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다른 사례에서도 계속 무죄가 나오는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사실 이제 검찰 쪽 입장이나 또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위법하고 부당한 명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부하가 어떤 행동을 했다,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권한 밖에 있는 어떤 힘이라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힘을 행사해서 부하들에게 이제 어떤 나쁜 일을 하게 한 부분은 처벌되거나 단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법원이 그 직권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직권의 범위에 벗어난 그런 어떤 힘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다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요 판결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 이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 적용하고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거나 또는 그것을 보완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의 범위를 저는 뭐 직권남용 관련한 설명을 할 때마다 방송에서나 다른 데서나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좁게 직권남용을 해석을 하게 된 계기가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에서 맞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재판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게 좁아졌어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줄줄이 사실 이른바 사법농단에서도 전부 그냥 막 무죄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뭐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탄핵을 하라 차라리 이런 얘기들로도 이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을 쭉 살펴보면 과거에는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를 이렇게 좁게 해석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그 법원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이 불법한 명명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래에 있는 판사들이 불법적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를 줄인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판례의 경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제기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의 태도가 현재까지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법사위원들 중에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형태로 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뭐 법안도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도 출범을 했고 공수처의 주된 관할 법이 또 직권남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뭐 지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워낙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고발 사주가 아니라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장모 사건 대응 문건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그 윤석열 캠프 쪽에 있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뭐 국회 등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검찰이라는 기관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법리를 검토했다면 진행 중인 수사나 기소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라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마치 자신의 변호인 또는 로펌처럼 사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아니 사실 저도 이게 대검 쪽의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했던 게 아니 그게 문건이 만들어진 게 맞더라도 국회나 언론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검찰의 통상 업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 이게 뭐 검찰 조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대검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예. 자, 사실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해명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 장모 대응 문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검찰 조직이 점점 특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사를 하면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정말로 만든 건지 이거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법사위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을 때 이 문건에 대해서 확인해 봤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예. 1차적으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또는 내용이 완전히 뭐 똑같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고 그 레드팀 보고서의 일부인 것처럼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레드팀이 속해 있던 부서에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거기서 더 들어갈 수 있을지가 사실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 그 TV 토론 과정에서 그 추미애 후보와 이낙연 후보와의 그 토론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손준성 검사, 이 손준성 검사가 유임한 배경에 당청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바람에 조금 이것도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청와대 측에서는 선을 그었는데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걸 두고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오히려 청와대하고 손준성 검사의 관계를 밝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니 청와대하고 손준성 검사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윤석열 캠프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누가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생각으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데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손준성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뭐 엉뚱한데 화살을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예. 이게 검찰총장 출신이고 잘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후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저기 다 물귀신처럼 잡는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야 책임이 분산되고 시선이 분산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김혜연 의원님 어서 앉으세요. 오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저기 떠들다가 둘이 같이 떠들다가 늦었어. 밖에서 저 놔두고 들어오는 법이 어딨어요. 김은혜 의원님이 준비를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살살 하자고 저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밖에서 지금 1차 토론을 벌이시다가 예비 토론을 하시다가 지금 들어오는 타이밍을 놓치셨을 정도로 오늘 뭔가 뜨거운 주제를 두 분이 다 준비해 오신 듯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의상을 같이 맞췄습니다. 늘 그러시더라고요, 두 이게 분이. 참 신기하네요. 늘 커플룩이세요. 그만하자 이제. 자, 오늘 두 분이 골라오신 주제는 뜨겁습니다만 주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한 30초씩 오늘이 추석 전에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추석 덕담 한마디씩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하시고 그러고 뜨거울 땐 뜨거웠더라도 시작하죠. 그럼요.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요? 박성준 의원님. 추석은 이제 보름달이잖아요. 네. 우리 달이라고 하는 경우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이제 이상이 있는 건데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보름달을 보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 또 풍요의 상징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 이제 추석을 넘겨서 위기 극복을 하고 정말 희망과 풍요로움을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내년에는 꼭 일상을 회복하는 추석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싶다. 다만 지금 추석이 가족과 모처럼 따뜻한 자리가 되셔야 되기도 하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아직 상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의료진 분들이나 많은 분들 자원봉사자분들에게는 신뢰야 쉴 수 없는 추석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추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덕담들 나눠주셨어요. 자. 훈훈한 건 여기까지. 아마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될 날카로운 주제들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의 말부터 듣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이거 정치인들하고 언론들이 칭찬은 못할 망정 근거 없는 마타도식 네거티브를 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언론 보도의 이름으로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11만 5천 프로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죠? 뭐 저희들이 봐도 상식적으로는 좀 그러네. 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의혹,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했던 발언 잠깐 들으셨고요. 그 뒤에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문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 답변을 골라오셨어요. 왜입니까? 네. 화천대유. 이 많은 분들이 좀 낯선 말이실 텐데 이게 하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고 하죠. 진짜 황야의 7인 같은 분이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재명 지사님의 그동안 이제 일관됐던 원칙이 있으셨죠. 불로소득,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은 100% 환수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라고 하셨는데 유독 이 대장동 건에서는 예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통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공공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7분이 1150배, 그러니까 즉 11만 %의 수익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이 공공인데 개긴 이 7분이 싹쓸이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친 거죠. 이 비상식적인 계약 행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리스크를 공공이 지고 시민들이 다 이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시민이 아닌 특정 개인이.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의결권이라든지 계약 구조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공영을 가장한 그런 편법인지 혹은 이게 짜고 치는 일명 속칭 고수톱이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선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짜고 치는 고수톱이었던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된다. 제가 네. 요 부분은 이제 두 분 토론 들어가시기 전에 한 10여 분 토론 들어가시기 전에 1분만 제가 요약을 할게요. 왜냐하면 청취자들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토론 들어가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1분 브리핑을 듣고 두 분 토론하십시오. 대장동, 난판교 일대에 27만 평 개발 사업을 주관한 시행사가 성남의뜰이라는 민관 합동 컨소시엄이에요. 민과관이 같이 개발한다. 이거 좋은 거죠. 가능한 일이에요. 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자본금은 총 50억 원인데 그중 절반 25억 원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투자를 했고 21억 5천만 원은 은행과 보험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3억 5천이죠. 이제 이게 문제인데
겉으로 보면 투자자가 2인입니다. 하나는 화천대유라는 회사고 또 하나는 SK증권입니다. 이들은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투자하고 배당금으로 3년간 4천억 원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25억 원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얼마를 가져갔느냐? 1,800억 원 가져갔습니다. 부러워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럼 이 부러운 민간 투자자 화천대유와 SK증권은 누군가 들여다봤더니 화천대유는 김모 기자였어요. 보름 전까지 실제로 언론사에 근무했던 기자. 그리고 SK증권은 실은 신탁 운용을 해주는 것뿐이지 그 뒤에 실제는 7명의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그 가운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였어요. 그럼 화천대유는 김모 기자 거니까 결국 김모 기자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2호부터 7호까지는 누구냐?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만약 특혜가 전혀 없었는데 우연히 투자하게 된 K기자와 천화동인 2, 3, 4, 5, 6, 7호가 이렇게 큰 돈을 벌었으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뿐이고 만약 특혜가 있었으면 큰 문제고 심플합니다. 이겁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예.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뿐이다. 이 천화동인이든 뭐 화천대유든 불확실성을 감수한 데 대한 대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앵커께서 잘 설명을 했는데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제 본질이 뭐냐를 좀 접근해야 되는데요. 이제 민간 이제 합동으로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건데 원래 이 초기에 민간 개발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공영 개발이 확정됐었습니다. LH가. 네, LH에서.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신모 국회의원 동생 네. 또 LH 관계자가 뇌물을 줘서 이 사건이 이제 뇌물 사건이 되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민간 개발로 바꿨는데 공영 개발로. 그렇죠. 예. 아니야 민간 개발로 다시 바꾼 겁니다. 그들이 바꿨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다시 바꿔. LH가 하려던 예. 2010년 사업을 중간에 민간이 하는 걸로 누가 바꿨다는 바꿨다.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민간 개발을 다시 지금 공영 개발로 이제 바꾼 겁니다. 예. 본질은 뭐냐면 민간 개발의 특혜를 막고 5,503억 원의 수익을 환수해서 성남 시민에게 이제 돌려준 그런 모범적인 공영 개발 사례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건데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보통 이제 그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가 주체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뭐 자산관리사가 매우 복잡한가 봅니다. 이게 이제 예. 보니까.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복잡한데 실제 이제 공영 개발을 하면서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원천적인 기반과 제도를 만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공영 개발의 이제 아주 그 모범 사례로 드러나는 건데 지금 이제 봤을 때 이제 배당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2018년도부터 이 배당금 수익이 이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재명 지사는 2018년이 되면은 경기지사로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시점이 이제 맞지 않은 건데. 근데 이거 확정할 때는 성남시에 계셨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는 때. 거죠. 공영개발 관련된 관개발의 부분하고 민간개발 관련된 부분이 나눠져 가지고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로 이게 나눠져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만들 때 성남의뜰을 만들 때는 이재명 지사셨잖아요. 이재명 시장.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예. 이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이 되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그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러한 부분까지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냈고 또 하나는 민간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됐을 경우에 성남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 자체도 원천적으로 이제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만들어서 네. 공영개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 개발로 다 됐을 경우에는 사실 그 수익 구조가 민간 개발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네. 그렇지 않고 원천적으로 2중 3중의 장치를 만들어서 공영 개발에 의해서 이제 수익 구조를 환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김은혜 의원님. 바로 그 지가 상승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원칙이 왜 이번에는 안 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성남시장이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계약을 하게 될 때는요. 다른 부동산 개발이나 아파트 같은 거 할 때 이제 분양할 때 보면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리스크라는 게 3개입니다. 보통은 그게 인허가 리스크, 토지 취득 리스크, 그다음에 부동산 지가 상승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리스크는 없죠. 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하니까요. 예. 그럼 시가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토지 취득, 알박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용을 했으니까요. 3번째는 부동산 지가 상승, 이미 판교에 금싸라기 땅으로 나왔던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지가 상승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목하고 싶어요. 설계가 처음부터 이건 로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올 때 이거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계약을 잘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처음에 사업성 분석을 하고 이게 지가가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 그때 초과 수익 나는 거를 민간하고 다시 한번 배분하겠다라는 걸로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폭등을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상 수익률이라는 걸 미니멈으로 잡아놓습니다. 네네. 근데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예상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민간에 갔던 그 수익을 어떻게 공공이 환수받을 것인가. 그게 그 안에 계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남들 다 하는 5,500억 받으셨다고 하지만 5,000억 넘게 받으셨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수익으로 성남시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당연히 지어줘야 되는 터널 지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현물로 현금으로도 1,800억 기부채나.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러면 땅을 그대로 놔뒀으면 성남시에 더 가치가 올라갔을 텐데 왜 그 권리를 포기했냐는 거죠.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가 2015년도부터 이제 공모를 추진해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네. 2015년 당시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간 사업의 기대 수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의 이제 폭등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 구조가 대폭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2015년 시점과 2021년 이 시점과는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그리고 지역이- 잠깐 한 번 더 설명을 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네. 당시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에 대한 성남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거든요. 민간 사업자의 이 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이성문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이제 2015년 당시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영 개발에 의해서 민간 개발에 의한 수익을 환수하겠다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발방까지 나온 거 보면 이제 2015년도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잠깐 궁금한 게 어제 저희가 이 토론을 할 때 이재명 캠프의 송평수 대변인도 송평수 대변인 이 그 부분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문가시죠. 예.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뭐 화천대유든 천화동인이든 이분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온 거다. 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 남판교 지역이 네. 거기 그쪽 지역구시잖아요, 김은혜 의원님. 대장동이 김은혜 의원 지역구. 거기 지역구시죠. 그렇잖아요. 거기가 2015년 그때쯤에 진짜로 이게 시행이 되면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좀 불투명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이라고 하는 건 땅값이 오를 수도 있고 땅값이 내릴 수도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민간 특정인들에게 이 특혜 의혹이 불거질 정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천화동인 같은 경우에 주주분들이 지금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투자자를 모집하느냐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를 700만 원 모집하겠다고 그렇게 SK 끼워가지고 3쿠션이라고 하는 아이고 당구 전문 용어 나와 죄송합니다. 굳이 가림막처럼 SK를 신탁으로 넣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 너무 복잡하게 본인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3.5억을 넣은 다음에요. 4,040억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1,150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공공이 가져갔던 배당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청남의들은 계속 그다음부터 위축이 돼갔고요. 이거는 어쨌든 이 지사가 평소의 스타일이었다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과도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가져가지? 라고 해서 오히려 민간 개발업자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따져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좀 더 한번 짚어야 되는 게 어제 예. 이제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된 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와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게 2010년에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당선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2010년부터 2015년 이 당시가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예요. 그리고 성남시장에 했던 이재명 시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찰과 이 조사가 성남시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당시 이루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좀 명확하다. 그래서 어제 오히려 이재명 수사를 촉구한다. 오히려 촉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화천대유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뭔 얘기가 이제 뉴스의 중심 인물이 누가 나오게 되냐면 곽상도 의원이 지금 뉴스의 중심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네. 제가 여기 잠깐만 끼어들게요.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의 고문, 그 박영수 특검 딸이 직원을 했었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또한 직원이었다. 거기 직원 1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문이었다라는 사실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 조그마한 회사에 어떻게 이렇게 유명인들이 많이 있는가 전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천대유를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아들이 2015년부터 2011년까지 한 21년까지 7년간 지금 도시개발실에 근무했다라는 건데요. 예. 곽상도 의원이 누굽니까?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무역 제기를 한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곽상도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화천대유에 아들이 들어갔는지, 그러면 화천대유에 관련된 정보는 그 아들이 전달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곽상도 의원에게? 그리고 그러면 그 회사에 어떻게 입문하게 됐는지, 화천대유의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곽상도 의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곽상도 의원이 이 시점에 나와서 화천대유에 대한 얘기를 밝히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그러면 이 개발 사업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재명 지사와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냄새도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관련된 관련이 부분이 없다. 없는 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냄새가 나긴 납니까? 이 개발 사업? 아니 만약 예를 들어서 문제가 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곽상도 의원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2013년도인가에 민정수석을 해요. 박근혜 정부에서. 예. 그리고 2015년도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까지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인물의 구조를 보면은 그럼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아들이 취업을 했는 것인지, 그럼 아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곽상도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김은혜 의원님. 그렇게 리스크가 높아서 민간이 부담스러워했던 사업이라면 왜 이렇게 의리의리한 분들이 뒤에 계실까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그랬거든요. 기승전 곽상도 말씀하시길래 제가 분명히 제가 강철호 지검장이랑 권순일 대법관님 말씀을 드린다고 그거 같이 익히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재명 지사님의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같이 옆에서 그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 하셨던 분이 여기에는 자문으로 들어가셨었고 지금은 나왔다고 하시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에 걸렸던 대법원 판결 때 무죄 캐스팅 보트처럼 무죄 의견을 내셔서 대법원 선고, 무죄 선고를 이끌어 주신 거나 다름없었던 권순일 대법관님이 퇴임하신 이후에 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들어갔다는 것, 저는 이 지사와 연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분들이 거기 들어갔을까는 그건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냐 없냐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그럼요. 그건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 그거 말고 그냥 요 사업 자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천화동인 2, 3, 4호, 6, 7호는 아무도 모를 수가 있는가. 이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수익이 나오는 사업인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외길 인생, 기자 외길 인생 사신 김모 기자가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공모를 넣으셨고, 저도 5천만 원 넣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얼른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은 거기에 끼어들게 되는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떤 흐름이 되냐면 항상 어떤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의혹이 이제 제기되면은 그 제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당에서 제기하면 이 화천대유 구조를 아마 이제 밝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밝혀야죠. 예. 그렇게 국민의 의혹이 됐다고 하면은 예. 여기 지금 얘기한 김앵커가 얘기한 예. 무슨 뭐 천하동인이든 뭐가 됐든 밝혀지지 않겠어요? 근데 흐름을 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답답해요. 어떻게 된 저는 건가? 이 일체 계약서나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제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시지 않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죠. 경기도나 성남시나,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와 협약
관계인데 이번에 보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나 여기서 대장동 사업부지의 40% 가까이를 이제 가져가시는데 시행사처럼. 근데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수의계약이라는 건 국가계약법상에 보면은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 규정을 위반한 거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자, 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명명백백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밝혀져서 털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이거 아니라면 털고 가야 되는 문제니까 빨리.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의 핵심은 예, 이제 예. 곽상도 의원이 얼마큼 잘 밝히냐에 따라 달립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박성준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의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윤석열 캠프에서 퍼뜨린 소문이죠. 확인해 보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캠프 인사는 그 시간에 영등포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이 영수증까지 있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우리 캠프까지 물고 들어가겠냐. 그런 짓 하는 게 정치 공작이죠. 헛소문 가지고 퍼뜨려 가지고 그래 하는 게 정치 공작입니다. 그건 좀 안 했으면 해요. 아무런 관련 없는 남을 끌어들이는 거 그건 패가망신하죠. 그건 패가망신이지. 자,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를 박성준 의원은 골라오셨어요.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이 의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8월에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대체 왜 만난 거냐 묻다가 거기 동석자가 있다더라. 국정원 출신의 홍준표 캠프 사람이라는 제보가 있더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죠. 그러자 열받은 홍준표 후보가 9월 14일에 한 그 말을 골라오셨네요. 네. 뭐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의 이제 권력을 사유해서 이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 그 관련돼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됐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사건인데 저는 네. 이 내용이 이제 홍준표 예비 후보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예. 이런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내전 단계에 들어와 있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자중질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의 이제 말을 보면은 말실수가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뭐 부정식품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먹어도 된다라든가 요 근래에는 또 비정규직, 정규직을 구분도 제대로 못하고 노동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하는 거다. 뭐 이런 노동의 인식에 대한 것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 정조준을 해서 이슈에 대한 타겟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마구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난사형이란 말이죠. 난사형. 난사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난사형이다 보니까 이 문제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홍준표를 끌어들여서 홍준표에게 돌을 던지는 형태가 됐다란 말이죠. 홍준표 후보에게. 그러면서 이 자체가 이제 자중질환이 빠지는 이제 모습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냐면 네. 깃털도 쌓이면 배가 침몰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상대와의 어떤 싸움에서 이제 한 방도 있지만 잔펀치를 허용했을 경우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요 내용을 봤을 때 네.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행동, 이런 정치 공작 같은 것을 윤석열 후보가 하면 스스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예. 홍준표 후보의 그 예고성 발언이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하게 다가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뽑았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 힘을 그렇죠. 보는 듯했다. 예, 예. 자, 김은혜 의원, 자중질환 빠졌습니까? 자중질환 빠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빠지고 있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저는 이게 일명 뭐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게 요즘 계속 잘 안 나오고 조성훈님께서 이 방송 인터뷰를 연달아 하시면서 좀 여권에서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박지원 국정원장 제보자 조성훈 씨 이 관련으로 되니까 야당 내부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자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저희는 뭐 열심히 어제 토론도 보니까요. 크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선에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뭐 공수처 수사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서울지검 투입되고 중앙지검 투입되고 해서 1대 100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가해지는 후보 측은 집단 린치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박 의원님,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릴 건 오늘 이제 화천대유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다 보니까 오늘 그 이야기의 이 분량이 좀 많아져서요. 한 지금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죠.
보니까 우리 김은혜 의원님을 상당히 좋아하시는군요. 지난주에 이 고발 사주 의혹은 또 길게 다뤘기 때문에 예, 분량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야당 내부로 뭐 돌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핵심은 대장동 개발 관련돼서는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이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청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핵심은 누구냐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에게 전달했고, 김웅 의원이지, 현. 그것도 김웅 의원은 누구에게 또 전달을 했습니까? 정점식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그 고발장을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했고, 그것이 실제 고발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8월에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핵심은 누구냐면, 청부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과 그 당시 미래통합당, 그 전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이 연결 구조에서의 유착관계의 메커니즘이 있느냐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냐면 정정식 의원과 김웅 의원이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야당이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것이 본질인 핵심이다. 거죠. 예. 몇 분 남았죠? 한 1분 남았습니다. 사실이 중요하다. 예단으로 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고발장 작성자 그다음에 김웅 의원 전달했다라는 거는 정저식 의원 밝혀지지 않은 거고요. 다만 사실 앞에 저희는 겸손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범 내려온다라는 것처럼 박지원 국정원장이 범은 이쪽 대선판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꼬리가 이제 밟힌 거냐 아니면 밟은 거냐 이런 논란으로 가지 않도록 국정원장님께서 정치 중립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얼떨결에 그때 우리가 배려해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9월 2일이 조성은 님이. 근데 이게 원래 진실이라고 하는 게 얼떨결에 나오는 거지 치밀하게 계획해서 진심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 분량이 짧은 대신 박성준 의원한테 30초 더 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자중질환이라는 얘기를 표현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미 이제 자중질환에 빠졌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경우도 곽상도 의원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고요. 또 하나는 청부고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정정식 의원과 김웅 의원이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주사위가 이게 던져졌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커플룩을 입고 오신 두 분과의 말 마치도록 하죠. 두 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잘 보내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의원직 사퇴를 했죠. 이렇게 배수진까지 치고 홍남 경선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직 사퇴, 그 진정성을 알겠는데 좀 위임된 자리를 너무 쉽게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역사의 책임 앞에서 제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임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네. 그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임해야겠다 하는 그런 비장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가장 큰 이유였다면 왜 타이밍이 지금이었을까요? 충청권 경선 결과가 나왔죠. 네. 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임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좀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제 그러니까 후보님의 지역구가 종로잖아요. 이 네. 종로라고 하는 어떤 지역구의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는데 이게 일정하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과 같은 날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대선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면 종로도 쉽게 풀리는 것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야당이 종로를 위해서라도 야당이 종로에 거물급을 투입을 해서 서울 지역 민심을 좀 흔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네, 우리도 거물급을 찾아야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어제 광주에 가셨죠? 네. 광주 민심심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많이 저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 모두
제가 다시 뒤집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네. 그러면 호남에서의 경선 1등을 확신하시는 겁니까, 후보님? 네,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예. 좀 이제 표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호남에서 후보님이 1등을 한다면 이후 경선 판도가 확 바뀔 수도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어느 정도 벌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러나 호남 경선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또 민주당의 선택에는 호남의 선택이 늘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좀 어떤 목표하는 기대치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될 수 네. 있는 한 많이 이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호남 내부에도 또는 호남 바깥에도 예. 그 호남 패배주의 같은 것이 있지요. 그걸 깨뜨리자라는 것이고요. 네. 이미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늘 그 책임 있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자는 취지의 호소였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말씀을 두고 이거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 아니냐 또 이런 그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패배주의를 놔두면 그것은 지역주의를 자극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인가요? 그 말씀은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 지역 구도를 깨자는 것인데.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후보임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한 요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일부러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않고 있는데요. 예. 또 조금만 얘기하면 또 네거티브라고 하도 호들갑 떨니까요. 예. 네, 지금 이상한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간다면 여러 가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러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죠.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요번에 불거진 화천대유 문제도 좀 심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후보님?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랍니다만, 네. 김부겸 총리가 그렇게 말씀했죠. 상식적이지는 않다. 네, 상식적이지는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제 고개를 끄덕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그럼 이런 당 지도부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 나름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언론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국민 일반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예.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네. 후보님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이 네.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MB를 거론하면서 감옥에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충정어린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충정어린 우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조금만 확장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도 MB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발언은? 왜 꼭 일부러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남겨놔요? 제 해석이 좀 독특한 해석입니까, 후보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TV 토론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를 놓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손준성 검사의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핵심은 그가 누군가에게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거나 또는 지시를 받았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 고발장을 만들고 예. 고발을 사주했다. 이것이 본질이죠.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 인사 문제에 있어서 추미애 후보에도 뭔가 좀 귀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귀책 사유까지는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예. 법무장관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재청권자이기 때문에 예. 왜 그런 인사가 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지요. 예. 근데 TV 토론에서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어제 추미애 후보는 강도를 낳았다고 비판하는 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반박을 하셨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네,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유임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후보님께서도 손준성 검사가 지금 문제의 핵심 인물이고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한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죠? 아니, 지금 그렇게 보도되고 있죠. 예. 네,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도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인사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맨 처음 그분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임명한 게 2020년 1월 23일자였습니다. 네네네. 네, 인사는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됐고 예. 날짜가 1월 23일자였다는. 그다음에 유임이 예. 그해 2020년 9월 3일자인가 그래요. 예. 네네네네. 그런 시기를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잠깐만요. 그 시기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좀 더 풀어주신다면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 시기에 무슨 뭐 당과 어디가 어쨌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는 거지만 네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고발장 그 고발 사주의 시발이었다.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건네졌거나 해서 그것이 당으로 국민의힘으로 전달됐다. 네. 이것이 기본 흐름 아닌가요? 네네. 네네. 그것이 근본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박지원 원장을 소환해서 제보 사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물타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타기죠. 네, 물타기죠. 그래. 알겠습니다. 혹시 정세균 후보 그 사퇴한 이후에 혹시 연락 나눠보셨어요? 예, 제가 뵐까 했었는데, 만나는 것은, 그렇다 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정총리께서 저에게. 네.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 했더니 오지 말아달라.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다. 네, 그래서 그냥 전화로 얘기를 하자. 네,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통화 내용을 밝히시긴 좀 그러시고요. 네, 우리 마음 서로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관심사는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그 민주당 의원들의 거취도 궁금하고, 네네. 또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의 이제 동향도 궁금한데, 네네. 일단 첫 번째 그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의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후보님 캠프로 오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의원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신 분은 계시지 않고요. 민주주의 4.0의 세 분은 어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분들은 정세균 후보를 명식으로 도왔던 거라기보다는 네네 어떻게 함께 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으로 고심해왔던 분들이시죠. 네, 이른바 캠프에 계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어느 쪽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계시는 것으로 합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김에 그럼 하나 좀 여쭤보면 언론은 이제 그 친문 3인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그 세 분이 예를 들어서 친문 의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보기 나름이겠지만 비교적 이제까지 현저한 역할을 해왔던 것은 분명하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니면 원내대표를 하셨고 또 최고위원을 했었던 분들이니까요. 이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은 특히 호남 표심은 후보님으로 향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상당한 정도까지는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도 서로 간에는 무슨 얼굴을 붉힌다거나 섭섭해한다거나 그런 일은 적어도 현장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사퇴를 선언하면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전혀 표명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또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암묵적이면 저희들도 암묵을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추석 연휴가 이제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가 될 게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후보님을 비롯한 많은 그 대선 후보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코로나 문제는 별로 집중적으로 거론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국면이긴 하지요. 그렇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긴 해야 할 건데 지금 같은 확산세에서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시기를 딱 이렇게 집어내기가 만만치가 않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 빨리 일정한 시기가 오면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이고요. 그 방역 당국에서 9월 말 10월 초쯤에 가서 검토를 시작하겠다 하는 그 입장 표명이 있었으니까요. 좀 지켜보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할 것 그럼 같습니다. 방역 당국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후보님은? 방역 당국도 과거보다는 좀 더 위드 코로나를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과거 같은 확진자 억제 일변도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려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이제 조금씩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를 순수한 방역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여야 후보가 선거의 논리를 여기에 대입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게 좀 그 여야 후보 간에 뭔가 신사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뭐 대책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야 후보들 모두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 왜 입장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바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오히려 자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하다거나 확실하게 인기를 뭐 얻을만 하다거나 그러면 몇 분이라도 말씀을 했겠지요. 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알겠습니다. 너무 좋게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후보님?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